2명 구속 기소되는데 어떤 심경이세요? 실제로 권순일 대법관 통해 재판 뒤집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김만배가 대법원 재판 거래하다시피 작용한 그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를 통해서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될 사법부 붕괴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현저하게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런 설익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실력이 금방 드러나고 자신감 부족 때문에 야당 대표 만나는 거 꺼리는 거 아닌가. 어찌 됐건 지금 이재명 대법관가 피의자 신분인 건 맞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중범죄자라고 지금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절대 화합, 절대 단합, 일치 단결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자는 뜻에서 위하여 그러면 절대 화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절대 화합!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해온 경찰 특수본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네. 출범 74일 만에 결론을 냈는데 용산 경찰서 구청 소방서 측에 이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조금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 적용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특수본은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해서는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윗선까지는 안 갔다는 거잖아요. 네. 용두삼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네, 일단 판사 출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률가로서 봤을 때 타당한 결과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송치 이후 추가로 또 수사될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이 무거운 윗선은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특수본을 수사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야3당 국조특위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명확하다 뭐 이런 네.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가 역시 정치권의 관심사인데 정식으로 사직서를 냈네요. 네, 나 전 의원이 직접 제출한 건 아니고요. 네.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걸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거취를 정리해달라는 차원에서 서면 사직서를 정식 제출한 걸로 보이는데요. 나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면서 잠행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난 후에 전대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무슨 속보가 들어왔다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기후대사를 해임했다. 기후대사 자리를 해임했다는 그런 속보가 막 들어왔다고 지금 제작진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자리에 들어가서 네. 좀 더 정확한 얘기를 알아보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네.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는 재판이 중단됐잖아요. 오늘 네. 다시 법원에 나왔는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김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은닉하라는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금액만 275억 원에 달하는데요. 측근들은 형사처벌을 우려하기는 했지만 김 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범죄 수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한번 자세한 얘기는요 좀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갈게요. 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의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고 댓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서서 얘기를 한 내용이죠.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저출산위 부위원장 자리와 기후대사직 자리를 동시에 해임했다는 그런 속보 내용이고요. 아마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전에 결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오늘 나 부위원장이 직접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나 부위원장의 뜻이 명확하다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최근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입장을 냈습니다만 일단 정식으로 사직서를 내면 판단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최종 입장이었고,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최종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총 23명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윗선은 건드리지 못하고 1차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유가족들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꼭 윗선의 책임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에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윗선 0, 자진 귀국, 아직은 높다, 법카 받았다, 거리두기 노로 잡아봤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도심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던 그날 밤으로부터 76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특수본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출범 74일 만인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현장 주변 CCTV와 SNS, 언론 영상, 제보 영상 등 180여 점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국가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여 사고 장소를 정밀 계측하고 단위 면적당 인파의 밀집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정부기관, 지자체, 교통공사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 여점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했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참사의 원인은 군중 유체화 현상이었습니다. 이 군중 유체화 쉽게 설명드리면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모두 물에 휩쓸린 것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참사 당일 밤 9시부터 이미 이 현상은 시작됐는데요. 밤 9시를 넘어서부턴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붐볐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무렵 119의 신고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깔렸다는 겁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졌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좀 느낀 상태고, 네, 이번 경찰 수사에 자문한 전문가는 사고 당시 골목의 군집 밀도 1제곱미터당 6명에서 10명이 되면서 희생자 1명이 받는 하중은 최대 560kg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분 넘게 이 저산소증을 겪다가 외상성 질식으로 숨졌을 거란 판단입니다. 저녁 10시 사고 현장 근처 와이키키 술집 앞에 도착했고 압박이 점점 심해져 발이 동동 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조금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풀리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혼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경찰관이 앞에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제발 통제에 협조해주세요 외치는 것을 보았고 이내 곧 1초에 4-5명씩 들 것으로 실려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느꼈지만 실려가는 사람들이 모두 죽은 것이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당국은 뭐를 했느냐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본인의 여자친구를 눈앞에서 잃어야 했던 생존자도 어제 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구조 인원도 부족하여 사람들을 눕히는 공간도 협소하여 구조 활동은 매우 더디었습니다. 초기 대원은 어떤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왜 소수 인원만 출동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압박은 50분 이상 지속되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보다도 애초에 왜 이런 참사를 못 막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 특수부는 오늘 그 책임을 23명에게 물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요. 김강호 서울경찰청장, 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면면을 보면요, 모두 실무자 아니면 1차 책임자 정도입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그 이상을 바랐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을 지목했고 그 수장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죠.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에는 이 많은 인명이 사망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무자들의 선에서 묵살된 게 아니라면 윗선에서 묵살이 된 거기 때문에 그는 윗선에서 당연히 책임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따라서 이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는 꼭 윗선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상태입니다. 특히 유족들이 정조준한 경찰청 본청에 대해서는 압수 대상이 많다면서 이틀에 걸쳐 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정치권에선 검찰 수사를 벌써부터 못 믿어 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론이야 어찌 됐건 어제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태원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여야 의원들은 유가족 생존자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참사가 난 지 76일째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가족을 만난 적도 사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가족은 더 외롭고 힘듭니다. 나라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모든 책임자 처벌이며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팩은 자진 귀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중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 김만배 씨라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어제 류 실장이 전한 대로 김 전 회장 해외 도피 중 붙잡힌 데에 이어서요, 어제 자진 귀국으로 마음 돌렸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오전 마음을 바꿨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은 친동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족들이 압박을 느낀 게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국에서 함께 머물다 최근 귀국한 자녀에 대한 걱정도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당초 도피처였던 태국 현지에서 이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으면서 최소 반년은 버틸 계획에서 생각을 바꾼 겁니다. 긴급 여권을 받아서 다음 주 초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김성태의 입에 주목하는 이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울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 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연료 곳을 선임하고도 변호사비로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게 이례적으로 적은 액수라는 게 발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전환사채 유통 과정에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며 대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인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대북 사업권을 따내고 대가를 북측해줬다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쌍방울과 얽힌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며 부인해왔죠.
저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복은 제가 쌍방울 거 잘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규의 입, 남욱의 입이 이 대장동 수사의 판세를 뒤엎었다는 평가가 나오듯이 이번에도 김성태의 입에 기대를 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김성태의 입, 저희 다정해와 함께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죠. 본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7, 8개월 동안까지 국내에 돌아오지 않고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예.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꿰어 맞힌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 시나리오는 검찰이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음모론적 사고 방식을 조사 또 김성태 회장과 검찰 간의 이해관계 일치하는 부분은 있겠죠. 네, 세 번째 픽은 아직은 높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렸습니다. 7연속 인상은 사상 처음입니다.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 물가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금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지금 수준 이상의 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정책 목표상으로 수렴해가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픽은 법카 받았답니다. 경찰이 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임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임 의원을 우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설 연휴에 가장 기다리실 법한 뉴스로 들고 왔습니다. 거리두기 놉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취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방역 수칙은 다들 꼭 지키셔야겠죠. 고향으로 가시기 전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을 받아주시고 귀성 및 여행 기간에는 산밀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가져주시고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아주십시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당국이 1차적으로 제시한 조정 시기 설 연휴 전후였습니다. 과연 실내 마스크 모든 장소에서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연휴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원픽은 뭔가요? 들어가서 뽑아보시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야3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오늘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위원 중에 한 명이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다른 요구들도 함께 했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작년, 오늘 모두 이제 3가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먼저 국정조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난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입니다. 그 대상으로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참사 인지 시간을 11시 20분이라고 했던 윤익은 경찰청장이 있고요.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이 참사 당일 기동대 배치에 대해서 말을 바꾼 점에 대해서는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작년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하에 이태원 인파 관리보다 집회나 마약 같은 정권 관심사항에 집중한 것인지, 어째서 검찰은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부검을 요구한 것인지 등 여전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진상규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한편 독립적인 조사기구에는 유가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 안에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자고도 제안을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현행 재난안전 체계에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확인한 만큼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유가족들은 이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고,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또 관심들도 좀 높아질 것 같은데, 또 특검에 대한 논의가 오늘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자진 귀국 소식을 살펴보면요, 자진 귀국으로 이제 마음을 바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친동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친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발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새벽에 이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이제 증거 인멸에 가담한 그런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임직원 6명 가운데서 4명이 구속이 됐는데요. 여기에 바로 이제 김 전 회장의 친동생도 포함이 됐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오늘 구속된 임직원 2명은 지난해 7월에 도피처였던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의 생일 파티도 호화롭게 열어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과일과 김치를 공수했고 유명 가수도 대동한 파티였습니다. 네. 호화 도피 생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고, 사실 이제 김성태 회장이 시간을 좀 끌지 않겠느냐라는 전 회장이 그런 관측이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자진 귀국 쪽으로 방향을 돌렸잖아요. 김 전 회장 측은 이제 자진 귀국하면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육성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요. 민주당에서는 검찰과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분석도 또 주장도 내놓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한마디 했는데요. 송 수석은 김 전 회장이 연루된 이재명 대표의 의혹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요. 사건 중심에 있는 김 전 회장은 과거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폭 출신 기업 회장과 그 옆에서 이득을 얻는 정치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한국판 느와르 영화를 방풀게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이 언제쯤 들어올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지금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오늘 이르면 오늘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쌍방울 측에서 좀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일단 검찰 측이 확인한 결과 오늘은 아니고요. 검찰에서 다음 주 초라고 밝힌 몇 가지 상태입니다. 이제 또 절차가 필요해서 아마 그랬던 모양이군요.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윗선 책임 0, 이태원 참사 수사, 야3당 특검 도입 불가피.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오늘 공식적인 사직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색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지만 당대표 출마 쪽에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바로 사의를 받아들이고 후임 인선까지 발표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도 본격화됐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그러면 절대 화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절대 화합! 네, 절대 화합을 외친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 오늘 오전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사의를 표명하겠다 소식을 알린 지 사흘 만인데요. 나 부위원장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사를 하고 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했던 이 대통령실이요. 사의 표명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라는 것으로 180도 바뀐 입장을 드러냈었죠. 나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거둘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부위원장은 사퇴를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은 겁니다.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고민이 길어진다면서 페이스북에 심경을 남겼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나 부위원장은 4년 전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나듯이 물러나야 했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좀 오버랩이 됐던 걸까요?
본인의 불출마를 압박했던 이른바 윤 핵관들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읽어보시면요.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함부로 나 부위원장 본인의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거나 곡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과 선을 그으면서도요. 당신들만 친윤인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출마를 하게 되더라도 비윤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윤으로서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두 개의 떡을 쥐어야만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히 맞선 사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에 충성한 사람, 그리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리고 상식이 제대로 서는, 그리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네, 나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공을 넘긴 셈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바로 이 나 부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의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고요. 기후 환경 대사까지 후임 인선을 바로 발표하면서 해임을 했는데요. 들은 바 없다라면서 사실상 침묵을 해왔던 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대통령은 내일부터 6박 8일간 UAE 아랍에미리트와 이 다보스로 해외 순방을 떠나죠. 이후에는 설 연휴가 바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이 이 사의를 바로 받아들이면서 나 부위원장에게 윤심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의 수용이냐 반려냐 이런 선택지가 있었지만 바로 이 한 가지를 고른 셈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반려를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보스 갔다 와서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뭐 하여튼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의를 받아들이면 이 당대표 출마를 승인해주는 셈이 되고 또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대표 출마를 막는 셈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민이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출마의 부정적인 의견을 사실상 피력한 셈인데요. 당무에 개입한다라는 평가는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애정이 크다라는 말까지 했지만 대통령이 나 부위원장의 행동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건 분명해 보이죠. 3개월 만에 질을 내려놓은 나 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권에서는 나 부위원장이 지금이라도 당권 도전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디딤돌로 해서 당대표를 나가니까 자기 정치에 이게 이용하려고 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처음에 본인이 이걸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 당대표로 나가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부위원장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밀어내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비판에 가세한 듯한데요. 누군가를 막아보려고 만든 결선 투표, 이제 또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를 안 해야 할 텐데요 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낸 겁니다. 나 부위원장의 출마에 부정적인 이 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 야권에서는 나 부위원장이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는 그래도 출마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출마를 아마도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못 나가게 한다고 못 나가는 사람이 다음에 무슨 대통령 서울시장을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나경원 의원이 여성 정치인으로 훌륭하게 성장했는데 참 기로에 섰다. 지금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라. 저는 못 나오리라고 봐요. 네,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다른 후보들 소식도 짚어봅니다. 윤심 경쟁이 한창이죠. 윤심의 선두를 잡았다고 본 김기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대놓고 패러디하고 있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네, 김 의원의 당권 가도에는 김장연대뿐 아니라 김나연대 혹은 나김장연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김 의원의 휴대전화에서는 나경원 전화요라는 메시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출마를 저울질 중인 나 부위원장과 직접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제가 나경원 대표와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 계획을 저희 해야 될 숙제를 써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마 여부를 되게 고심하고 있는데 나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 가지 많은 숙고 끝에 좋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네, 이제는 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 의원은 역시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으로서 윤심을 내세우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의 열띤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때 아닌 토착 외구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김 의원이 당원 100%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한국 축구팀 감독을 뽑는데 일본 국민의 의견을 30% 반영하랴. 그게 가능한 얘기냐라고 발언을 했는데 안 의원이 이 발언 민주당의 토착 외구 세계관과 다르지 않다고 정면 비판하면서 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이 말한 이 30% 이 여론조사의 경우에도요.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의힘 우호층인데 이들을 일본 국민으로 매도했다라는 게 이 안 의원의 주장인데요. 김 의원은 이 토착 외구 논란은 이 민주당이 쓰는 혐오 용어라면서 안 의원의 당원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그렇게 일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당에 입당한 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던데요.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 당의 당원들이 그 소중함과 긍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안 의원은 울산이 지역구인 김 의원을 향해서 영남 자민련이다라면서 본인의 수도권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수도권이 지역구인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안나연대라고 할까요? 여기에 또 우회적으로 나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던 당권 주자도 있죠. 바로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나 부위원장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면서 동병상련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나경원 의원보다 더 대통령이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나 보죠. 뭐. 민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뭐 룰까지 다 고치더니 이제는 또 나경원 의원을 가지고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 부위원장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또 이 당권 주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윤심이 키워드가 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들이 당심을 잡기 위해 또 공을 들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보수 유튜버들인데요. 이 보수 유튜버들 중에는 직접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도 여럿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신의 한수 대표 신혜식 씨입니다. 신 씨의 출마는 이 목사 전광훈 씨가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 자리에 축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신혜식 대표님을 중심하여 우리가 꼭 자유통일을 해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당권 주자들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신 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앉으면서 이렇게 벽을 쭉 둘러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아주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 그 정통성을 회복하자. 많은 분들이 힘이 크게 보탬이 됐지만 역시 신혜식 대표님이 그중에서 흡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가 아니라 신의 만수다. 감사합니다. 초창기 처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모실 때부터 일편단심으로 저하고 함께한 동지입니다. 세 가지를 다 갖춘 우리 정치의 최고 기대주가 신혜식 대표입니다. 고마우시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당의 잘못된 DNA를 반드시 깨주십시오. 소위 말해서 배신의 DNA, 탄핵의 DNA.
네, 이런 당의 흐름이요. 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속된 말로 꼴보수 정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건의사랑 카페 회장하던 사람이 대표 출마를 하고 또 극우 태극기 유튜버 하시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최고위원회 출마. 우리 정당 역사상에 그런 게 언제 있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부위원장의 사의를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역시 전대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 부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를 할지 말지 다시 공을 나 부위원장에게 넘긴 셈이 됐습니다. 나 부위원장의 장구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사직서 공식 제출, 윤석열 대통령 반나절 만에 사의 수용, 후임 인선까지. 네. 자, 정치부회 시작하자마자 이제 속보가 나와가지고 유 실장이 아마 그 반영하느라고 상당히 좀 고생 좀 했을 텐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사의를 받아들였네요. 네, 오늘 오전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나 부위원장 측은 오늘 오전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서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저출산 대책으로 나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사의 표명 후에는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 이런 비공식적인 반응을 내놨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정식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는 일종의 무반응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나 부위원장이 공식 절차를 밟은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이 저출산이 부위원장직은 사직을 제거했고요. 또 기후 대사직까지 해임했습니다. 후임 인선까지 오늘 바로 이뤄졌는데요. 저출산이 부위원장으로는 김영미 저출산이 상임위원을 또 기후 대사로는 조응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온 뒤에 결단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만 이제 전격적으로 빠르게 결정을 좀 내린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자, 이제 나 부위원장에게 다시 공이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아까 유 실장이 해석을 했는데 나 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짓는 조건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가장 큰 거는 지지율일 듯합니다. 지지율은 나 부위원장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기도 하죠. 이 지지율을 좀 보면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여론조사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나 부위원장의 지지율 30.7%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사직서 제출 반나절 만에 공식적으로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에요. 이 지지율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나 부위원장이 고민을 할 몫일 텐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당대표 도전이 쉽지 않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출마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제는 뭐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자, 아무튼 지지율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음 주 상황이 궁금해지네요.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만 김기현 의원, 당권 주자죠 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이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연이 직격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김 의원과 장제원 의원과의 그 연대를 뜻하는 김장연대를 공격했습니다. 김장연대는 공천연대이자 공포정치라고 한 건데요. 오늘 서울 강남을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절대 공천 파동이 있으면 안 된다. 공천 파동이 일어나는 곳은 수도권이 아닌 영남이라고 했습니다. 영남에 훌륭한 의원이 있어도 자르고 자기 친구를 그 자리에 싣는다. 그럼 그 친구는 당선이 되지만 그걸 보고 실망한 수도권 유권자들이 표를 안 줘서 수도권이 몰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이 윤핵관 장 의원을 보고 김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당내 분위기를 공격 포인트로 삼은 듯한데요. 앞서 안 의원 측 김영호 전 의원도 이 김장연대를 공격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바지 사장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핵관을 넘어서 장핵관이 문제라고 비판한 겁니다. 김 전 의원은 안 의원 측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관련 질문을 받고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캠프 측에서 생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김장연대를 언급하면서 뭐 이렇게 김기현 의원은 바지 사장이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생방송에서 꺼냈거든요. 누가 하셨죠? 누가 하셨죠? 김영우 김영우가 얘기한 걸 제가 뭘 얘기를 하나요? 그거 그냥 여러 가지 뭐 여론 지지도가 이미 뒤집혀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답답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당대표 선거가 정말 치열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최고위원 선거 쪽도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청년 최고위원 몫을 놓고 논쟁이 뜨거운데요. 이 이준석 대표 측 청년 정치인들과 이 청년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과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장 이사장이 청년 최고위원의 출사표를 던지니까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뭐 여기 줄 섰다 저기 줄 섰다 하는 분이 그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또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를 할 것으로 이제 굳혔다면 좀 청년답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직전 청년 최고위원을 지냈던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요, 일반 최고위원직에 이번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장해찬 이사장은 청년 최고위원은 1,000만 원, 그리고 일반 최고위원은 4천만 원으로 기탁금이 3천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겨냥했는데요. 유독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 키주들은 정치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엄마 카드, 즉 엄카로 정치하는 것 아니냐 공세를 편 겁니다. 당에서 2030, 또 40대 초반까지 한번 해보라고 판을 깔아주는데 어디서들 그렇게 돈이 나서 정치를 하시는지 엄마 카드로 정치하는 이준석 키즈들 참 신기하고 부러울 따름이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사직서 공식 제출, 윤 대통령 사의 수용에 후임 인선까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응답하라 다정회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 날씨 소식 잠시 전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월요일까지 강원 산지에 많게는 70cm가 넘게 올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주말 동안 큰 피해 없도록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물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비교적 따뜻했던 초봄 날씨였는데 다음 주는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소통 주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찾아본 댓글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K3비호님, 높은 자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만 누리는 윗선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님, 유가족분들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왜 정치 쟁점화해서 고인들을 더 아프게 하는가? 정치화되는 순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 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무스탕님, 정작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없었다. 윗선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김용성님께서는 젊고 젊은 분들의 참사를 인식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 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보내주시면서 저희 다정회와 함께 즐겁게 소통하시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두고 여야가 오늘도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 리스크다. 영수회담을 제안한 발언 등을 놓고서 공방이 한창이죠. 여당은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선 돌리기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재명 리스크는 없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이 대표가 이 두 개의 안건을 던진 셈인데요. 이 안건을 둘러싸고 여야 간 두 곳의 전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야가 열띤 맞짱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안건, 검찰 리스크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여러분께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 이 사법 리스크란
대신에 이 검찰 리스크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주문을 했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게 없음에도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항변인데요. 이 발언을 두고 여당은 공격, 야당은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개 범죄 혐의자의 처절한 방탄쇼라는 입장인데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 조영 원내대표 이 고사성어를 동원했습니다. 네, 이런 부중 천어 무용.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가 소용없다라는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이 검찰 리스크란 표현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역프레임이고 어불성설이란 겁니다. 말장난치지 말고 의혹부터 자세히 해명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냥 정치 탄압이다, 사법 리스크다, 무슨 검찰 리스크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딴청부리듯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목을 딴 데 돌리기 위해서 저러는가 싶기도 하고 감동도 없고 어제 언론에서 논평을 해달라고 하는데 별로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애초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었다는 점도 짚었는데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내부에서 나온 의혹이란 겁니다. 특히 대표 개인을 위해서 당을 방탄 삼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대통령 경선 당시 민주당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모두 이재명 개인의 비리에 대한 수사일 뿐이지 야당인 민주당 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벼랑 끝으로 밀며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강요하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야당은 철벽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호위무사로 꼽히는 2인방이죠. 네, 김남국 의원과 정청래 의원인데요. 김 의원은 대장동 수사에서 이 대표가 공범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할 명분이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대장동과 관련되어서는 그 이재명 공범 관계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장동으로 소환할 것처럼 했다가 결국에는 공범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진술이 아예 안 나오니까 갑자기 틀어가지고 뜬금없이 성남FC 건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 의원도 이재명 리스크는 없다를 외쳤습니다. 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들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남FC도 경찰이 무혐의 처벌한 사건을 죽은 사건을 다시 되돌려서 죽은 사건으로 다시 흉기를 만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 정치적 관련하면 대선 이후에 고소고발 다 취하하는 그 정도의 사건인 거죠. 여기에 우상호 의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장동이나 변호사비 대납이나 모두 이 대표가 직접 연루된 명백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봤는데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이 답정너 수사라는 시각입니다.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생각하세요? 이미 무혐의 난 겁니다. 무혐의 났다. 이미. 지금 무혐의 난 것들을 자꾸 되살리는 거거든요.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한 혐의 입증을 하지 않은 채로 자꾸 불러대는가.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이 야당 내부에도 이견은 있습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개딸들에게 수박으로 찍힌 분이죠. 저는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대응하고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 두 분도 당직자였는데 그분들은 사퇴를 통해서 그 당과의 일정한 거리두기와 이런 걸 한 거거든요. 박용진 의원, 이 대표가 당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최측근들도 자진해서 사퇴한 마당에 이 대표만 홀로 버티면서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당대표 경선에서 쟁점이었던 이 당원 80조도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이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죠.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 당원 80조에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요. 이 사망을 통해서 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판단에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당무위원회에선 이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데요. 당시 이 셀프 방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의 불길이 당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당원 80조거든요. 이건 그냥 야당 탄압이야 라고만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 더 센 목소리로만 얘기하는 것으로는 이 그 검찰의 야당 탄압 뭐 정적 제거를 위한 이 수사가 분쇄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싫은 소리를 하는 박 의원을 향한 성토도 쏟아졌는데요. 이 정청래 의원은 수박 대신 새로운 별칭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 의원을 겨냥해 늘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라고 깎아내렸는데요. 당내 일부 청개구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개굴개굴 운다고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죠. 비는 멈추게 돼 있고 햇살은 들게 돼 있어요. 청개구리입니까 그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좀 거꾸로 가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보면 2-3명 정도죠. 정 의원은 이 박 의원 등 비명계 일부가 보수 언론과 호흡을 맞춘다고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이 청개구리가 소수임에도 유독 커 보이는 이유, 이 보도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명 정도가 커 보이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그 OEM 방식으로 발언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그러면 그분들에게 마치 5대5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도 불균형이죠, 언론 보도가. 근데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포탈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이 대표가 내놓은 두 번째 안건으로 가볼까요? 네, 영수회담인데요.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이 대표, 이 대통령발 선거구제 개혁 논의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 분위기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결투 신청에 가까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는데요. 언제나 열려있지만 국회 상황 등 이 재반 여건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죠. 이 대통령실의 신호에 발맞춰 이번엔 여야가 공수를 교대했습니다. 여당은 피의자와 영수회담을 할 이유가 있냐면서 방어에 나섰는데요. 방어나 반성은 일체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수라는 말도 맞지 않은 아주 옛날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기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본인의 그 사법적인 문제부터 다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 안건을 두고는 야당의 공격력이 돋보였습니다. 김남국 의원, 김건희 여사와도 같이 사는데 이 대표를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비꼬았는데요. 더 중범죄자라고 지금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안 만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아직 근데 김건희 여사는 뭐 피의자 신분은 아니니까. 피의자 신분이죠. 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고발되어가지고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국지 도발도 감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꺼린 이유, 이 대표를 만나면 이천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실력이 금방 드러나고 일천하고 그래서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감 부족 때문에 야당 대표 만나는 거 꺼리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대화 단절이 검사들의 전형적인 특성이란 겁니다. 앞으로도 안 만날 거예요. 저분은 불편한 사람은 자기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힘들어하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같아요. 소통과 대화가 부재한 전형적인 검찰 출신의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던진 이 안건 2개에 줌인해봤는데요. 당분간 이 대표에 관해서라면 여야 간 한치 양보 없는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드라마 속 대사로 정리하겠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에 건강을 회복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재판에 다시 출석을 했습니다. 법정 앞에서 여러 가지 심경을 밝혔다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김만배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사건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서 더 성실히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 2025년에 이재명 씨에게 전달하려고 직접 하셨습니까? 주변 분들 무고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본인도 그렇다는 말씀 맞으실까요? 김 씨는 이 측근들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잇따라 체포되자 압박감을 느껴서 지난달 14일 자해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김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공판을 미뤘다가 오늘 한 달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오늘 국민의힘에서 해당 발언을 비판했다는 거죠. 네, 일단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전해드리면요. 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개인 검사의 부담감이 상당할 거라면서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작게 봤습니다. 어쨌든 야당 대표를 구속했던 바는 없었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그 영장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건 어떤 검사든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역사의 길이 100년 동안 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담감이 심하고. 그러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SNS에 개딸 무서우면 그게 검사냐, 민주당 국회의원이지라고 비꼬았는데요.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 같은 잡범 잡아넣어도 아무도 기억 못한다고 썼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이 잡범 취급한 셈입니다. 네. 자, 어쨌든 성남FC 의혹, 또 대장동 위례 관련 의혹, 또 이제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일단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제 기소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고 또 세 개의 사건을 묶어서 청구할지 또 따로따로 청구할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띄운 검찰 리스크 영수회담 두고 여야 격돌, 극한 대치 계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우리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에게 사과를 받기는커녕 면죄부만 주는 꼴이란 비판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제3자 뇌물죄가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관련 논란 커져가는 분위기인데요. 정치 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정부가 일본은 쏙 빠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을 제시했죠. 일본의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자금은 우리 기업들에게 기부를 받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배상도 대신해 주겠다니 일본의 사과는 어불성설이겠죠.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는 것은 일본을 상대로 오랜 시간 싸워온 피해자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기업이 참여하고 사과하는 방안입니다. 이 또한 현재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매국노냐 강한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시켜주는 방안이 아니냐는 겁니다. 더욱이 배상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죠.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인데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성가시게 해요. 나는 그런 뜻이고 절대 아무리 없이는 살아도 그 사람한테 사죄 받고 싶지 뭐 어영무영 누가 돈 주고 어디서 걷어서 안 받아요? 피해자들의 입장은 귓등으로 들은 걸까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건 선의에 기댄 호응뿐이었습니다. 일본이 현재 한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어떤 방식, 어떤 수준으로든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의 노력에 반드시 호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먼저 대원을 출자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일본의 기대를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해외에 소녀상 하나도 설치 못하게 수상이 직접 맡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일본 정부 이걸 호응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を健全な形に戻し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韓国政府と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きます。 일본의 사과나 배상 참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 언론에선 일본 기업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도 있긴 했는데요. 기시다 내가 직접 움직이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 보상은 끝났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죠. 자칫 성의 있는 호응이 민감한 역사 문제를 놓고 타협한 걸로 비춰진다면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지지율도 크게 떨어진 상태죠. 최근엔 일본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 상반기에 기시다 총리가 사퇴하길 바란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의도 일본 정부의 호응도 어려운 정부 배상안, 민주당에선 굴종 외교다 강하게 날을 세웠는데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들고 피해자한테 얼마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제3자 뇌물죄 아니냐 꼬집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대놓고 그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정부가 굴종 외교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이유, 한미일 삼각 공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근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의 북한과 중국 견제에 보조로 맞추며 찰떡 공조를 선보이고 있죠. 미일의 공동 대응에 우리나라도 보조를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양국 간 외교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에선 한미일 삼각공조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In the face of the DPRK's unlawful and reckless missile launches, including the launch of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over Japan in October, we're deepening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인데요.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먼저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거란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심을 얻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한일 관계 개선, 과연 얼마나 끈끈할까 싶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레 핵 무장론을 꺼내든 윤석열 대통령. 과연
한미일 삼각공조에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술적으론 6개월 내에 시제품도 가능하다 이야기까지 나왔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자칫 북한에 핵 개발 명분도 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핵황산 방지 조약 NPT를 탈퇴해야 하는 국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체 핵무장의 경우는 이 비확산 체제의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당장 민주당에선 대통령의 말폭탄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강하게 날을 세웠는데요. 안보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께서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나.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고 지금 쌀이 1년에 50만 톤 부족하냐 100만 톤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정부가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진화에 나섰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뿐이란 겁니다.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 비확산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최악의 상황은 항상 군사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준비해야 한다라.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돼서 우리가 핵위협을 막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확장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가정에 가정을 더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가정에 기초해서 아니죠. 발언하시면 안 되죠. 실제로 미국의 수동적 핵 우산 믿지 못하겠다는 분도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우리와 미국이 같이 펴고 같이 쓸 수 있는 능동적 핵 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국이 참 한심하다 나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30여 년 전 버전인 한반도 비핵화 타령을 아직도 금과 옥조처럼 읊고 있다는 겁니다. 핵 균형만이 동북아 평화 정책의 길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독자적 핵 무장론, 미국은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President Biden remains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that hasn't changed.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clear that they are not seeking nuclear weapons. But what we are going to seek jointly together with them are improvements in extended deterrence capabilities. 미국의 반대를 뚫고 과연 독자적인 핵무장이 가능할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농축 우라늄, 고농축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습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입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 과학자들 수집해 핵무기 제작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체 핵무장은 사실상 한미 동맹을 깨자는 거고 사실상 반미투쟁입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이 우리 국민의 단기 비자 또 경유 비자 발급을 중단했잖아요.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인데 산자부가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자부는 한국무역협회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함께 중국의 단기 비자 중단에 따른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인들의 중국 방문 제한 등에 따른 애로사항 접수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현지 정보와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요,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출장과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외교와 급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요, 심사를 통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히려 비자 발급 요건을 더 강화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최근 비자 발급 요건과 관련한 공지를 띄웠는데요. 경제와 무역, 과학기술 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할 때 받는 이 M과 F 비자, 그리고 가족 동반 S2 비자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M이나 F 비자의 경우 기존에는 중국 내 무역 협력 회사나 관련 기관에서 초청장을 받으면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국가기관이나 중앙기업, 각 지방주간 부서의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비자 발급은 사실상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중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취업한 사람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S2 비자는 이제 그동안 초청장이 없이도 발급이 됐었는데요. 이젠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 초청장 기준도 M이나 F 비자와 같이 이 국가기관이나 중앙기업, 각 지방 주간 부서로 정했는데요. 사실상 개인이 가족을 중국으로 초청하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일본에도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잖아요. 한일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한 건데 일본 정부가 중국을 향해서 코로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마스도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투명성을 가지고 적절히 정보를 제시하도록 계속 중국 정부에게 요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 등 일일 통계 발표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단기 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서는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통해서 중국 체류 자국민 그리고 일본 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개별 상담에 응하는 등 체류 자국민 지원에 힘쓰겠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방역 조치가 과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지금 이제 비자 발급을 중단했잖아요. 하지만 그 대중국 방역 규제에 동참했던 미국에 대해서는 되려 항공편 운항을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상호주의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중국발 입국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시설 격리를 하고 있으니 중국도 맞 대응에 나섰다는 겁니다. 미국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탑승 48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상태인데요.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중 항공편의 순조로운 운항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편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일부에서는 한미일 3국의 대중국 공조를 깨기 위한 갈라치기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태국에서 체포가 됐잖아요. 이제 본인이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뜻을 밝혔고 다음 주 초쯤에 들어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거기서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변호사비를 내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황당무계하고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 김성태 전 회장이 돌아오면 여러 가지 또 얘기들, 또 속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본 쏙 빠진 강제동원 해법, 오세훈, 홍준표도 핵무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도 더 열심히.